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관련한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정 지지율이 47%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김민하 평론가께서 여론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여론조사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응답자의 47% 나왔고요.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8%였습니다. 근데 이 47%라는 수치가 취임 후의 최저치다라는 게 한국갤럽의 이제 해설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긍정평가 이유로 꼽힌 내용들을 보면은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제 7%, 경제, 민생 문제 6%, 결단력, 추진력, 뚝심, 그다음에 전 정권 극복 이런 것들이 각각 5%씩 등등 이제 나오고 있고 소수응답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새로 포함이 돼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가 응답자의 13%에 해당하는 답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이게 11%, 경험과 자질이 부족하다, 무능하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등등이 각 8%씩 지적이 되고 있는데 부정평가 이후에 또 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가 소수응답으로 새로 들어간 것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이 47.6%, 부정평가는 47.9%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기 좋죠. 데드크로스라는 거니까 부정평가가 소폭 이제 높지 않습니까? 이 오차범위 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추이도 중요한데 긍정평가는 전주보다는 4.9%포인트 떨어진 결과고 부정평가는 4.9%포인트가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연령별로 보면은 2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입니다. 이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정리하자면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높아졌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거의 발표되고 있는 조사들 보면은 낮은 지지율이에요. 이게 이유를 따져보자면은 이제 경인구겠죠.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경제겠죠.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인 것이고, 근데 뭐 경제 상황이야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 환경 자체가 아예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이제 인사죠. 인사가 사실은 대통령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경찰 관련해서도 지금 시끌벅적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부터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 빚고 있는 사항들은 알고 있는데 그럼 배 소장이 생각할 때 지금 뭐 뭘 해야지 지지율이 바뀌어서 저는 프레임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야 가리지 말고 인사에 이렇게 뭐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유발되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논란이든지 지속이 되면 그건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말 그걸 다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남북도 있고 오로지 통큰 대통령으로 통합을 한번 가보자. 그걸 저는 1년 정도는 지속을 할 때 지지율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취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2달이 안 됐죠. 예. 예. 근데 통상의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조금 후하게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아무리 양 진영으로 갈린 대선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정도면 좀 힘 실어주고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평가가 냉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글로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정도로 이제 위기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제 좀 이슈화시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경제에 대응하고 이런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들이 다 뭐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든지 정말 경제와 민생이 급하다는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그다음에 이 정권의 어떤 메인 이슈가 그거냐 경제 대응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의제가 뭐가 그러면 이제 메인이냐라고 봤을 때는 뭔가를 장악을 하고 뭔가를 이제 바꾸고 뭐 이런 거에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검사 출신들 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요직에 가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좀 무시하고 가는 거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눈에 크게 보이고 있고 네. 특히 인사 문제에서 사실 그냥 인사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배우자 문제도 상당히 여론에는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구하거나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같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공방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심화될 텐데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배 소장님 말씀처럼 경제와 민생이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서술응답이긴 하지만 부정평가 이후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예를 들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 동안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찬성한다가 39.7, 반대가 46.4%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을 빚을 만한 일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계획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방향 자체가 정말 미래로 또는 경제로 또는 혁신으로 라는 인식이 될 때 20대 30대가 열광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다른 층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가 적어도 한 60% 이상 지지율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여성 쪽에서도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에서도 거의 대통령 지지층과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해줍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 인사도 그렇고 지금 검찰총장은 임명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 잘하고 있어요. 그럼 검찰총장 필요 없네요. 그럼 아예 조직 개편을 해서 검찰총장 겸임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 되죠. 인사정보단장 겸임 다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 운영은. 그러니까 경찰국을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소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1년 전에 그러니까 권인숙 성고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박종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은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안본부 상태 아니다. 경찰이 정권과도 독립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이 인식에서 만들어진 것이 경찰청이거든요. 근데 네. 31년 만에 경찰국을 만든다. 그러면 아니 왜 만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만드는지 저보다 일선에 있는 경찰이나 경찰 출신들은 더 궁금. 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행정안전부에 이미 그 경찰 이 치안 정책감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통해서 특히 이제 인사도 이번에 논란이 됐는데 이 인사도 기존에는 다 경찰청이 독립성을 존중해서 인사가 오면 민정수석실 좀 보고 큰 문제 없으면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내가 장관이야 이러면은 나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장관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모르느냐? 국민들이 똑똑하다니까요. 이제는 정치나 대통령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반대가 46.4, 찬성이 39.7로 나온 거죠. 네. 이 경찰 조직은 검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검찰 조직은 수사관까지 다 포함시켜도 한 10,000명이 안 되는 조직이고 그렇죠. 경찰 한 12, 13만 정도 되는 더 돼요. 조직입니다. 15만 명. 예. 그 경우에도 있고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도 20만 있고 명이죠. 굉장히 숫자가 많고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큰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과연 기존의 방식대로 뭐 치안정책관이라고 일종의 연락관 역할을 하는 소수의 있었죠. 인물이 행안부에 있는 이 정도 규모를 경찰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검찰의 지금 법무부에 검찰국 정도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큰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이 많으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응답하는 사람 숫자도 많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국민들이 이거 자체 회의적인 시각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건지,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말씀하신 이제 관계된 사람이 많다는 점도 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어떤 모양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경찰은 지금 권한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국민들이 실생활에 상당한 지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이거는 행안부든지 뭐든지 뭔가 해서 뭔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걸 추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맥락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보는 건 어떤 광경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그거는 이전 정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이게 역으로 어떤 검찰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결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를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것은 뭔가 경찰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그리고 보여줘왔던 그러한 어떤 가치와는 상치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한 것들을 하느냐.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검사들은 쭉 중용을 해서 금감원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시키는데 경찰은 왜 장악하느냐. 이게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그 한국사 여론조사 그 연구소의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경찰청 치안감 인사 상당히 고위직이잖아요. 네. 치안감이 한 30명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죠. 경찰 조직에서. 고위직이에요. 근데 치안감 인사가 번복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국기문란이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을 지칭하는 것인지 경찰 조직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브리핑이 답변이 자칫 저는 충분한 실체 확인을 팩트 확인을 못하고서 전달된다면 그러니까 감정이 격앙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상황인데 이건 국기문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럼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임기 1개월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럼 사퇴하겠습니다. 지금 해경도 지금 줄사퇴고. 해경 간부들. 그러면 아예 그냥 하고 있다죠. 다 사퇴하십시오. 우리는 새로 그냥 임명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인사가 유출됐다 그럼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게 과연 뭐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단으로 이 검증을 위해서 가다가 유출이 된 건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출이 된 건지, 어떤 유출인 건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다면, 인사안이 있었다면 일하는 뭐고 이하는 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국기문란인지는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찰 내부 조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길들이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럼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더 확인하고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인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이,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보면 중도층에서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국민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논란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건 대체적으로 여론이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했어야죠. 자, 이 경찰국을 왜 만든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 지원이 있고 인사가 있고 수사가 있는데 우리는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 조직을 만들었다. 그런 소통을 저는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김민하 평론가 혹시 보충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본질적으로 인사가 왜 혼란이 됐느냐. 행안부랑 경찰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행안부하고 경찰청 사이에 인사가 오고 간 게 내용이 뭐냐 이게 핵심일 텐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국기문란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인사가 경찰이 애초에
이 행안부에 올려준 인사가 그대로 이제 공지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게 마치 정권이 경찰 길들이기를 하고 그런 맥락으로 보도가 쭉 됐는데 네. 이게 국기문란이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거를 인사를 뭐 이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은 인사를 뭐 내부의 방에 공지한다고 해서 그 인사가 확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찰의 반발이라는 거는 일선에서 지금 크게 번지고 있는 거고 지휘부가 거의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지휘부가 이 반발을 막 주도를 해가지고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청장이 중심에 서갖고 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것을 국기문란으로 볼까? 이게 실무적인 착오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는 이 대통령이 경찰을 보고 있는 그 정확한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가 오히려 이 발언에서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역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제대로 인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걸 이 상황을 근거로 이 어떤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이 오히려 이 장악하려고 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것은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나머지 문제는 차차 뭐 진상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는데 이렇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의 분석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자신을 핍박한 것 했다고 주장을 했고 네. 인사낼 때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은 인사냈다고 해서 식물총장 됐다고 굉장히 네, 네. 붕괴하는 모습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도 없는데 검찰 지휘부 인사 막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발언하고 보였던 태도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경찰을 대할 때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경찰국 만들어서 좀 더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검찰은 또 좀 더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인사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찰이 뭐 독립이 되는 건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권의 의향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를 들면은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반발했던 거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주도를 해야 되는데 왜 법무부가 주도하냐 이거에 대한 반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가 주도하는 게 지금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 장관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그 잘 판단해 가지고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전 정권에서 그럼 이전 정권의 법무부가 이 검찰에 대해서 관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반발했는가 이게 의문이 되는 거고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이 결국은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론대로 하면은 뭐 경찰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화돼 있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반드시 행안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내각에서 수사기관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반발했던 바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정권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모습하고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주도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검 간부들까지 다 지금 인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몇 명 빼놓고는. 네. 그래서 후임으로 만약에 후임이 아니죠. 이 비어있는 검찰총장 자리에 지금 누군가 오게 되면은 허수아비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내가 식물총장이라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식물총장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지금 있는 건데 저는 반대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 해석이라는 거는 누가 검찰총장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인사를 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을 것이다. 즉 다음에 올 검찰총장도 코드 인사 똑같은 흐름 속에 있는 인사인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향이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이 대목이 굉장히 네네. 중요한 게 네. 보통 우리 검찰의 인사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초안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부처의 장관으로서 견제할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건 전혀 못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의견을 내고 있죠? 누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입니까? 근데 그 근데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 이렇게 주장을 해요. 대검 차장이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 차장의 주장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첫 번째로 법에 검찰총장의 이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 법의 취지를 제대로 존중을 하려면 대검 차장의 의견 정도는 정말 비상시에나 듣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일반적인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이야기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 대검 차장이 의견을 가져왔는데, 와 이거 너무 좋은 의견이야, 그대로 하겠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자꾸만 아까 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프레임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검찰총장의 기억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잘할 거예요, 이러니까 조사를 해보면은 이 정권의 실세 2인자는 한동훈 장관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 지지율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지지율 뭐하러 합니까? 지지율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이 이런 상황이면은 지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상관없어요. 내가 30%라도 나는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게 원할까? 그런데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게, MB 정부 때 강우병 사태가 터지고 네. 명박산성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현대건설 수장이라는 거예요. 기업 친화적인 네. 정책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 이미지를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헌법 정신, 공정, 상식, 국민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런 형태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난 아니, 정권에서는 인사도 제3의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동훈 장관하고 대검 차장하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인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에서도 다 비판해요, 이 부분은. 그럼 이게 정파 불문 비판이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어느 시각에서 봐도 있다는 거잖아요. 고쳐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총장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검찰총장의 연장선으로 지금 대통령직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경찰 인사 문제나 경찰 통제 방안이나 또 지금 법무부나 검사 인사 내는 거 이렇게 안 했겠죠. 오히려 더 그 기억을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안 좋게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안 좋게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그때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기 싫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검찰과 경찰에서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우스개로 하는 말입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 용산 대검찰청 아니냐 결국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취지가, 그렇죠. 지금 대통령직이 검찰총장직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내각이라든가 지금 수사기관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찰총장이 그 밑에 예를 들면 지검장이라든가 고검장이라든가 부장검사 인사하는 것처럼 이걸 다 주도해서 이제 그립을 잡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김민하 변호사가 제 대변인이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제 마음을 그대로. 그래서 이런 비판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비판이 뭐 100%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야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역사는 되돌아가는 건데, 이 말씀을 빠뜨릴 수가 없는 게, MB 때도 보면 이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율 내려가면 뭐 어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반발하고 분노하고 결국 나중에 빼내던 게 완전히 프레임을 전환한 친서민 중도 실형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는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런 태도 전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나 또는 부정적인 인식은 더 쌓이게 마련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화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각을 국회하고 정당 쪽으로 좀 돌려보죠. 네. 오늘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온 게, 그동안의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법사위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과거에 합의했던 대로 법사위 연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여기에도 어떤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제 어떤 비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국회가 해왔던 행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뭔가 이제 프레임의 전환을 위해서도 이런 이제 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통 크게 물으면 양보를 하고 이제는 원구성 정상화, 국회 정상화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 이게 첫 번째로 있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자중지랑 비슷한 그런 모양새로 가는데 내부 분열 이런 모양새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뭔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의 고삐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 같은 평론가들이 볼 때는 지금 가장 좋은 그 어떤 소재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거든요. 근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이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지적할 만한 게 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이미 지적이 돼 있고 뭐 이게 실질적으로 청문회 국면이어서 엄청난 얘기가 됐을 건데 지금 그렇게 중심에 놓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좀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넘겨주겠다, 조건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닙니다. 예, 법사위 차기작구 심사권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개특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다 넘기는 과정에서 사개특위에서 어느 쪽으로 뭐 예를 들면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길지 어떨지 후속 작업을 같이 여야 간에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일단 이제 그거 넘겨주지 않으면 체계 자꾸 이 심사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 사개특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거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맡도록 하고 지금 김성환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체계 작곡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법사위의 기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론상으로도 그렇고 너무 이게 발목 잡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고 사개특위는 여하튼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돼야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되고 정쟁화 시키지 말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그때도 약속이 됐고 네. 또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주지 못한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태세 전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제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해서 당장 국민의힘이 결론을 못 내겠다라고 하면은 이 임기 내라도 그러면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당장 답이 없어도 좋다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이.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협상의 어떤 이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개특위에 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 이거 청구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더 뭐 좀 부차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고소고발을 뭐 취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덧붙여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틀이 일단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사개특위 구성하는 문제는 지금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거에 국민의힘이 응하면은 그건 마치 뭐 이른바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개특위에서 논하는 어떤 의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한다든지 그런 대안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 오늘 뭐 내일 뭐 법사위와 관련된 결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갖고 모두 박수치는 그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협상의 문이 이제 열린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하죠. 네. 당 활로를 찾기 위한 1박 22일 동안의 워크숍을 열지 않았습니까? 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도 뭐 이번에 전당대회 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완전히 뭐 이걸 어떻게 저희가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의원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일정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월 한 중순쯤에는 뭐 출마 여부를 밝혀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잖아요.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출마하죠. 출마를 안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있어서 선을 분명히 긋고 있잖아요. 난 더 고민한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 당권 도전에 대한 의사를 굳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당권 도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 내부를 단결시키고 지지층들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미래가 없고 계속해서 당은 이재명의 당이 돼서 끝장날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계파를 초월해서 화합을 할 거냐. 그다음에 비전을 만들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당의 충분히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님. 이재명 의원은 이미 이제 칼집에서 칼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고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수가 되려면 국민들 사이에 이거는 세대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97그룹 중에 누가 이 지금 당권을 잡아가지고 민주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바람이 불고 그 사람한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재명 고문도 못 이기는 척 밀려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당내에서는 쟁점이어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출마 명분을 거두기가 지금 어려울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어떤 주장 좋은 어떤 정책과 철학과 노선 그리고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가 앞으로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민주당만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못지않게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2주 연기했어요. 7월 7일로.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뭐 일종의 이제 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어요. 이게 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뭐 보통 언론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징계 늦추고 이런 모습들 이거 자진 사퇴로 가기 위한 거 아니냐. 장제원 의원까지 나섰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진 사퇴요? 네. 자진 사퇴 하겠습니까?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 아이고 그렇지 않죠. 아,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모든 것을 이준석 대표의 책임으로 기책시키고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받아들일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제원 의원이 그런 깃발을 또 칼집에서 기대에서 빼내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이건 대선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이제 수치를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유튜브 시청자분들 있으니까 논란이 뭔가 복잡한데 길어지면은 당사자들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성상납 의혹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9년 전의 일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호텔도 다르다 그러고 CCTV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 이게 복잡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상납 의혹도 규명이 안 되는데 윤리위라는 것이 경찰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증거인멸 교사한 김철근 당대표 정부실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한다. 네. 그러면 당무감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왜 그러느냐. 그 이야기는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굉장히 귀에 솔깃한 표현을 했는데 칼집을 빼든 거예요. 7월 7일 날. 그러면 그런 이유는 뭐냐.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저는 세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대선 때의 악연이다. 이미 그때부터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장제원 의원 이야기죠. 부담이 된다. 당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이 당대표가 뭐 우크라이나까지 가고 뭐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게 결국 1년 더 있으면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당권 공천 대권을 생각한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뭐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볼 때 뭐 자진 사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고 네. 이 윤리 관련 국면은 당권 투쟁이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규정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충돌 국면인 거고 아마 그래서 7월 7일 날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로 뭐 이렇게 파열음이 크게 나는 상황밖에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과 뭐 이게 간장 한 사발이라는 게 장제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서로 둘이 뭔가 합의에 의해서 당권 투쟁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밀어내고 뭔가 당권에 대한 합의를 지금 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지는 결국 7월 7일 날 지나봐야지 뭐 알 수 있겠죠. 뭐 계속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이 정도로 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 삐걱삐걱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하는 관계가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 정도는 뭐 그럼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덜해지는 거죠. 정치인이니까. 당대표 리더십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돼버리면 사실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썩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많이 피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준석 드네요. 대표는 악수에는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은 악수에는 좀 품이 넓어야 이준석 합니다. 대표가요? 아니 네. 최고위원은 대표 어깨 치면 안 그러니까 되고. 어깨짝 악수를 좀 스매싱이 잘해주세요.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깨짝 스매싱 그게 아파요. 맞으면. 나 네. 아프다 이거죠. 아프게 때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